네, 큰 숲을 보면서 알아가는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김웅 지점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하고 오셨네요. 제가 이 드레스 코드를 맞췄어야 되는데 제가 빨간 거를 못했다. 이런 또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지만 또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또 얻기 위해서 제가 한번 또 좋은 아이디어, 좋은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월 이제 투자 전략을 넘어가는 과정인데 공교롭게도 1월에는 시장이 상당히 좋았어요. 우리나라 시장만 좋은 것도 아니지만 1월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글로벌 거의 탑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그 배경이 있을 거고 이 배경을 짚어내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장을 맞이할 수 있을지 이 근거가 될 텐데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일단 뭐 급락하고 이제 급등했던 케이스들을 쭉 뽑아내면 단연코 그냥 금리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예, 이거를 테이블로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혹시 띄워진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면 나스닥이 2% 이상 이제 급등했던 사례가 올 들어서 이제 4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S&P 둘 중에 하나가 1.5% 이상 급락했던 케이스가 이제 3번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 1월 6일자에 뭐 12월 고용보고서 잘 나왔을 때 그때 이때 고용보고서가 잘 나왔다는 게 임금 인상률이 꺾여서 사실은 데이터상으로는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근거를 가지고 그 연초에 한번 띄웠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1월 18일 날 들어서는 주가가 좀 빠졌는데 그때는 뭐 점도표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 투표를 하실 수 없는 클리블랜드랑 이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분들이 그래도 금리 인상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발언을 해서 빠지긴 했는데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투표권이 없다는 걸 아니까 시장도. 그리고 1월 20일, 23일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때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께서 이제 0.25% 인상이 적당하다. 이런 발언을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분 투표권 있잖아요. 주가가 급등했고. 그리고 12월 달 PPI랑 소매 매출이 또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반영됐었고 최근에 기억하시기로 우리 파월 의장께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기대와 전혀 다르게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는 발언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금리 인상 많으면 2번 정도 한다 앞으로 그런 얘기 해주자마자 시장이 나스닥이 3% 넘게 급등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급등 급락이 금리에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도가 더 연관되면 되었을수록 S&P 500보다는 나스닥이 더 많이 상승을 했다 또는 더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그 차이를 또 보시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올해 주가 급등 트리거, 급락 트리거가 모두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느냐 아니면은 그 우려가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시장은 IT 하드웨어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3분의 1 이상이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비중이 또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성장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수다라고 하는 시장 특성을 감안해 본다면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이 빠진 주식시장 중에 하나가 되었었고 올해는 반대로 글로벌 주식시장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시장 중에 하나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노동시장의 강세가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되지 않는 한 연준은 더 오랫동안 금리를 유지하게 되는 잣대로 보아도 될까요? 예. 노동시장에 대한 지표가 그 1월 6일에도 그랬었고 이번에 이제 또 그랬었는데 1월 달 고용이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지나치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던 거는 이제 계절성이 가미됐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12월 달에 미국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그때 고용 시장에 있어서 지금 고용이 가장 핫한 분야가 서비스 분야인데 그쪽에 이제 고용이 과도하게 축소되었었고 그게 오히려 1월 달에 풍선 효과처럼 많이 반영된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연초에 고용 시장은 미국은 호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도 더 높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정상화될 과정을 거칠 테니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볼 필요만은 없다라는 게 전문가분들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시장은 오늘도 나스닥이 1% 빠졌는데 고용에 대한 부분이 안 그래도 파월 의장이 좋은 얘기만 한 거는 아니었는데 디스인플레이셔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워딩 측면에서 비둘기적인 분위기로 이제 시장이 먼저 해석하고 선반영했었기 때문에 언제나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무엇을 선반영을 얼마나 했느냐.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그거를 너무 좋게 반영을 해놨는데 알고 보니 고용 지표를 보니 사실
이번 FOMC 때 파월 의장이 고용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 뿐이지 그 전까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고용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8월 달에 뭐 잭슨 홀 미팅 때도 고용에 대한 얘기를 수차례 반복했었고 너무 타이트하고 그래서 임금 인상률은 이거는 정말 지속해서 봐야 된다.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워딩이 이번엔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 마음 한켠에는 이게 이제 연준이 언제든지 스탠스를 호키시하게 바꿀 수 있다. 그 근거는 임금과 고용이 주택 가격과 더불어서 렌트비와 더불어서 중요한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마침 또 계절성이 가미가 됐든 어쨌든지 간에 나왔으니 그에 대한 두려움을 일정 수준 반영하는 것은 또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용에 너무 함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네. 왜 그러냐면은 그 실질 임금 인상률 자체는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전 대비 늘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2019년 말에 그 미국의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45,500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도 45,500달러 그대로예요. 이게 21년 3월 달에 58,000불까지 이제 급등하긴 했었지만 그때는 이제 보조금 효과가 컸었고 네. 그 이후로는 계속 내리 마이너스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인들이 저축을 열심히 하는 것은 돈이 아주 많았을 때 그랬던 거고 지금은 저축률도 굉장히 다운돼서 히스토리컬 밴드 하단까지 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실질 임금이 아주 높게 그 성장해 나가지 않는다면 실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근간이 되는 그 근간이 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금리 인상의 기조가 완화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다시 호키시하게 이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시장은 더 초점을 크게 맞추고 있는데 호키시하게 가야 되는 상황들을 지지하는 지표들은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트렌드가 아직도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은 단기에 이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제 생각에는 이후에 데이터들 나올 때마다 오히려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는 쪽으로 지지하는 데이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CPI에 대한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고 효과도 어차피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무리 그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 PC가 조금 늦게 떨어지긴 했는데 그것도 6월달 고점 찍은 건 맞았고 이후에 재반등해서 9월부터 하락했었으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그 우려는 하반기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계속 더 빠르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는 매크로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 시장 상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러한 데이터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새 월가에서도 네네. 이 파월이 왜 1월에 고용 얘기를 안 했냐라고 하면 파월이 예전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트랜지토리 하면서 일시적인 네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고용 네네. 시장도 이제는 구조적으로 좀 변화가 된 것 같다. 네네네. 예전에는 고용이 꺾여야만이 인플레이션이 네네. 꺾이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고용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거고 고용이 이제 고용이 좋아도 물가가 꺾이는 게 확인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나왔었던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인데 그게 잘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과 소통을 하고 가는데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는 거는 고용보다는 물가 쪽에 조금은 정책에 초점을 맞춰가는 걸로 변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원장님 얘기에 좀 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가가 더 중요하다. 네. 이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들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쪽을 알아봤으니까 한국 쪽도 네.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이 눈을 깜빡하는 사이에 어느덧 다가왔습니다. 1월의 효과 저희가 2월까지도 지속될 수 네네네. 있을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는 1월 달에 이어왔던 그런 그 무드는 2월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여지고 연간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월 달에 주식시장이 상승했을 때 연간으로 마이너스일 확률은 5분의 1 언더입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워낙 뭐 코스피 기준, 나스닥 기준으로 뭐 대충 25% 정도 빠졌고 그리고 코스닥은 34% 정도 이제 연간으로 빠졌었는데 21년도에 코스피 순이익이 185조였다가 지금 22년도 아직 그 종결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전망치가 내려와서 지금 150조 언더로들 다들 보고 계세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순수하게 이익단으로만 20% 정도 깨진 거를 이미 작년에 시장에서는 선반영을 다 했던 거고 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선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에 대한 실적하고 내년에 대한 실적으로 지금 이미 기대가 특히나 주가는 6개월 내외,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선반영을 하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 그 이후의 실적을 이미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 당장 내려오고 있는 뭐 안 좋은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하반기도 다 올라온다고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들 의견이 EPS 추정도 상반기 마무리될 것이다. 저는 2월뿐 아니라 올해 내내 이런 분위기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특히 상반기는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실적을 말씀해 주셔갖고 사실은 누구나 이제 목도하고 있는 게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실적도 네네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4분기 좋죠. 실적 자체가 네네네. 우리나라 또 일회성이라는 부분도 네네네. 있고 미국도 네. 지금 뭐 빅테크 중심으로 철저히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네. 이게 뭐 앞서서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도 당장 이제 4분기 실적이 깨지다 보니까 네네네. 과연 이게 진짜 실적이 네. 시장을 좀 무시하고 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시장이 실적을 무시하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가 참 궁금한 타이밍이에요. 어제 또 이제 3프로TV의 윤지호 센터장께서 네, 맞아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대표님이시죠. 예, 대표님. 센터장님이시고 네, 대표님이시고. 네. 근데 정말 공감 가는 그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차피 경제 지표와 그리고 이제 실적이라는 것은 후행적이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선행 지표들 중에서 이미 바닥을 찍고 반등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쪽을 눈여겨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지표로서 또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있는데 맞아요. 밸류에이션 지표는 이미 10월 달에 바닥이 나왔고 그 흐름대로 지금 시장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사실 그 4분기 실적 발표했던 빅테크 기업들하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테이블을 정리한 게 있는데 좀 잠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띄워드릴 겁니다. 네, 보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실적을 서프라이즈 냈던 기업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예, 뭐 EPS가 됐든 매출이 됐든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개가 다 이제 쇼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간 기업도 있고 이제 빠진 기업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재밌게도 보시면 연간으로 많이 날짜가 중요한데 2월 1일 날 메타가 사실 EPS 쇼크를 심하게 냈는데 네. 매출 가이던스를 좋게 줬고 매출이 쇼크가 아니었어요. 라는 이유를 가지고 주가가 떴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그 비둘기적이었던 연준의 이제 발표 영향 가능성을 저는 높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광고 시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안 좋게 너무너무 안 좋게 왜냐하면 작년에 메타 주식이 이제 60% 넘게 빠졌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되돌림을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존, 알파벳, 애플은 같은 날 발표를 했지만 이날은 또 시장이 별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쇼크를 발표했던 기업들 주가가 대부분 마켓 따라서 안 좋게 반영이 됐고 그나마 애플의 경우는 이제 브랜드 로열티라고 부를 만한 게 있는 거의 유일한 IT 소비재 기업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충격에서는 덜 영향을 받았으나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의 실적보다는 마켓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 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또한 이러한 흐름은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국내 데이터도 이제 국내 테이블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컨센서스를 죄다 하회했습니다. 이미 그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한참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실제 발표치들은 다 하회를 했는데 근데 주가는 또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그거는 또 이제 마켓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마켓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그 상승폭을 보아하니 작년에 많이 빠졌던 기업이 많이 올라오는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과도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금 더 특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테슬라는 후실적을 냈죠. 그랬는데 이제 테슬라와 연관되어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작년에 상대적인 주가 하락폭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승폭이 높았다. 이걸 감안을 하면 저는 그 기업 실적이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은 일정 수준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 반영이 거의 마무리가 됐었고 지금은 기업들이 발표하는 숫자에 대한 그 실적보다는 시장 상황하고 향후에 벌어지는 그 전망치에 대한 부분에서
더 높은 가중치를 주고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어차피 사람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딱 그 개별 실적보다 마켓에 일단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이게 네네네. 딱 들어오는 단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는 성장주 중심으로 많은 상승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마켓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게 이제 마켓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지만 시장을 맞추기는 사실은 어려운 어렵죠. 거죠. 네. 예, 그러나 우리는 개별 기업의 실적 또는 그 섹터의 분위기를 보는 것은 조금 더 그 참고할 만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주가에 안 좋은 것들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전망이 꺾이지 않거나 오히려 전망이 상향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전기차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네. 4분기 실적 쇼크인 거를 대부분 알았단 말이죠. 네. 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도 올라왔었고 일회성 비용이 4분기에 많이 반영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하는 발주처에서 이제 원가 부담이 너무 심하니 납품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격을 좀 많이 낮춰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많게는 2분기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하는 우려가 가장 많이 반영돼 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전기차 섹터였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계속했었고요. 네. 네. 그에 동조해서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이제 가격 인하를 했었던 걸 감안을 해서 그렇게 선반영을 했던 건데, 근데 알고 봤더니 테슬라는 실적을 서프라이즈를 냈고, 그리고 알려져 있던 것보다는 오히려 발주가 떨어지는 것, 받아오는 수주들이 규모가 너무너무 크더라. 포스코 케미칼 40조 SDI 수주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전망과 현재 주가에 선반영됐던 것들이 컸던 것들, 근데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시각이 변화되는 것들. 대표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우리나라의 반도체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챗 GPT가 이제 뭐 불을 당기긴 했습니다만 예. 미국 고용에서 빅테크가 차지하는 포션은 신규 고용만 놓고 본다면 작년 누적으로 보면 3%밖에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감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도 그쪽이고 그쪽이죠. 그만큼 비용을 인건비에 쓰던 걸 딴 데로 이제 쓸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실적 쇼크를 냈지만 성장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성장 기업들이. 그런 걸 감안하면 그에 대한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받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샤오미 견제를 또 슬금슬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우리나라의 수혜 가능성도 나름대로는 중국에 대한 우려도 다시 불거질 수 있겠으나 당장은 그거보다는 좋은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안 좋은 쪽을 먼저 선반영해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2차 전지까지 말씀을 주셨고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제 약간 목에 차 있다 보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시장은 더 갈 수도 네네네네. 있지만 네. 뭔가 선순환 될 수 있는 업종이 네네. 뭐가 있을까 이렇게 네네. 찾아보기도 하는데 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다들 관심 가지는 게 바이오인 것 바이오. 같아요. 아니 이게 이제 무슨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요. 기술 수출에도 주가 하루 반짝하고 말고 그러니까요. 네. 세론 뉴스만 잔뜩 하고 있고 주가는 오히려 올해 가장 안 좋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면 가장 많이 오를 것만 같은 그런 섹터도 이제 바이오란 말이죠. 네.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게 성장주 순환매라는 컨셉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그 바이오가 아까 국내 기업 실적 발표 차트 맨 하단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었는데 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해드리자면 네. 그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형 기업들 중에 정말 희귀하게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졌는데 연초 대비 이제 마이너스인데 작년에 빠졌던 하락폭이 워낙 적었고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글로벌 헬스케어도 작년에는 지수를 아웃퍼폼한 그 흐름, 글로벌 흐름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다. 지금도 주가를 움직이는 트리거가 대부분 마켓과 매크로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무드는 전 섹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이 어느 정도 체감상, 느낌상 목에 찼다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이런 쪽으로도 못 올라간 섹터, 근데 실적은 실제로 좋다. 당연히 무드가 따뜻한 온기가 그쪽으로도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완화되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바이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움직임을 만들어낼 만한 트리거를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어디라고 좀 보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과 네. 그 마켓이게 되면 네. 8월에 입에서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내일 그렇죠. 오늘 저녁에 디스인플레이션은 나는 진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네네네. 이러고 고용은 네. 경기가 경제 침체로 가지 않기 위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방어막이기 때문에 난 물가는 볼 거다. 이러면 또 바이오주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게 이제 맞다고 하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그 어떤 나갔던 방송에서 립 테러를 조심해라. 립 서비스 말고. 립 테러? 근데 그 이제 파워를 두고 했던 얘기인데 이번에는 립 서비스를 너무 심하게 말실수를 하셔가지고 시작해 주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되돌림에 많이 하기 위한 발언을 테러성으로 하시게 된다면 언제든지 이제 시장은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야, 시장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데 나 그거 안 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용이 됐든 아니면 뭐 렌트에 따른 블라블라 인플레이션 주요 비용 요인들이 됐든 얘기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시장의 온기를 가장 크게 북돋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듣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오늘 저녁에 파월에 립 테러가 발생했을 때 아마 바이오는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덜 빠질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또 네네네. 물가가 하락하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네네. 덜 빠지고 오히려 탄력 있게 가는 건 또 바이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네. 그렇게 저도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파월의 입에서 이 테러가 나올지 립 서비스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김용 지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